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원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그 다음에 또 결핵의 여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위로, 위안 이런 것 가지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인강으로 편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장의존형이라고 하잖아요. 다 이렇게 있네요. 저는요 혼자 못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혼자 못하시면서 인강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실패 확률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일부러라도 이렇게 일찍 오셔야 되고, 또 그러려면 일찍부터 이제 일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1월 이렇게 첫 주차, 그러니까 교육학이 대부분 이제 다음 주차에 개강이긴 한데, 전공이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이렇게 개강을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이제 빨리 지금 개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개강을 한 것 자체가 이제 미리 한번 앞서 가보자. 힘을 내시고요. 그 전공 국어 학습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그 OT를 설명회 때 한 차례 했었어요. 한 차례 했었는데, 그때 했을 때는 좀 더 좀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방법론이나 전략.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어교육론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작년 기출 문제를 좀 가지고, 또 그동안에 이제 또 5번에 걸쳐서 서답형 문제, 문항체제로 되어 있는 이 그 상황,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변화된 시험 유형과 관련된 적극적인 대응 전략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인드나 이제 자세 갖추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잔소리를 몇 번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국어교육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국어 학습 방법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쪽 부분에 OT 자료예요. OT 자료에 보시면 기본 개념 밑줄 치세요. 개념밖에 남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본 개념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사쪽 부분에, OT 자료 사쪽 부분에 답안 작성이 문제다. 이제는 답안 작성이 문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5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수능 유형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수능 유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9쪽에 반복되는 기출 테마가 있다. 그래서 반복되는 기출 테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OT 이 시간을 빌어서. 특히 이제 작년도 혹시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도 있고, 또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작년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올해의 학습 방법을 예단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나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그러니까 2014학년도부터 시행된 이 시험에서 14, 15학년도는 이제 처음 서답형, 그래가지고 서답형이란 기평, 서술형, 논술형을 포함한 것을 서답형이라고 하죠. 근데 처음으로 서답형이 출제가 되면서 출제자들조차도 어떤 유형이나 스타일에 이렇게 정립된 게 없이 14년도는 기입형 15문항 나왔다가 15학년도는 10문항으로 줄어들었다가 16학년도에는 8문항으로 줄어드는 등 이 스타일이나 유형이 이렇게 확립된 것이 없었어요. 수능도 그랬었어요. 94학년도에 처음 시행될 때. 그러다가 좀 해가 거듭하면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서 수능도 어느 정도 이제 스타일이나 유형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출제자가 바뀌더라도 그 스타일이나 유형에 맞도록 아예 지문의 그 길이, 문항의 발문의 길이조차도 이렇게 매뉴얼로 이렇게 만들었었죠. 근데 우리 지금 그 임용도
처음 14학년도하고 좀 다르게 재작년부터예요. 그게 재작년하고 작년이 두 해에 걸친 시험은 초기에 14학년도, 15학년도하고는 완전히 달라.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문항수도 그렇지만 출제되는 그 스타일이나 유형이 지식형보다는 수능형이 많이 출제됐어요. 대표적인 예가 문학 작년도에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문학에 막 답안들이 여러 가지인 문제들도 있어요. 문제들도 있는데 문학 영역에 이제 국한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생각나는 게 15학년도에 1930년대 문학적 경향을 물어봤던 그 현대시하고 현대소설이 오장환의 모촌하고 그다음에 박대훈의 천병풍경이 나와가지고 1930년대의 문학적 경향과 관련 지어서 소설할 것을 요구했어요. 이것은 1930년대의 문학사와 관련된 지식이 없다면 풀 수 없는 문제. 15학년도까지는 그래도 문학에 이제 국한하자면 그와 같이 이제 지식을 많이 요구를, 그래도 이제 지식이 있어야만 또 풀 줄 아는. 근데 16학년도, 17학년도, 또 18학년도 이제 이렇게 점차 가면서 문학 안에만 국한하자면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전혀 없어지고, 그것이 이제 재작년에 이태준의 토끼 이야기하고 하는 소설 두 작품을 주고서 안에서 4개의 단어를 찾으래요. 작품 안에서 4개의 단어를 찾거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밑줄친 보기 부분이 드러난 부분을 작품 안에서 찾거나. 이게 수능이거든요. 말하자면 선택지만 없을 뿐이지 수능형으로 전 문제가 다 그래요. 문학 문제의 현대시부터 고전시가 뭐 4개의 영역이, 문학 영역이 문학사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수능형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것은 재작년부터서 그런 감이 있었는데 작년도의 문제는 완전 수능형. 그래서 이제 재작년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이럴 거면 EBS 문제나 수능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문학에서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왔었어요. 그래도 설마 임용이 어떤 문학적 지식을 그래도 개론서라도 상식적인 선에서라도 요구하지는 않을까 싶지만 작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쉬워지고, 그 다음 답안의 채점은 칼채점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채점은 전공 채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작년 시험을 보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점수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맞죠? 근데 그게 전공 영역의 점수가 오른 게 아니에요. 혹시 주위에 1차 지필 합격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전공 영역의 점수가 몇 점을 맞았는지. 80점 만점에서 65, 6점? 그건 높은 점수가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점수는요? 교육학이에요. 물어보세요. 교육학 몇 점 맞았는지. 17점이에요. 17점. 평균 물어보세요. 아니면 19점, 20점 만점도 있어요. 교육학 논술이 20점 만점 있다는 것은 노량진 학원가를 죽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논술 문제 점수가 20점 만점이 있어요. 그 영향력이 합격자 컷을 5, 6점을 높여놨어요. 그럼 재작년에 교육학의 합격자 평균 컷은 14점이었어요. 14점대. 14점대. 그래서 4, 5점 정도가 교육학 점수로 지금 부여되고 있어요. 근데 이 경향이 올해도 어떠나 똑같이 지속되리라는 전망을 전공 국어 선생님이 합니다. 왜냐고요? 전공 시험이 없는 시험이 있어요. 없는 과목이 있어요. 뭐가 있죠? 양호. 네. 그죠? 영양. 전공 1차 지필 시험이 없어요. 수업 시험도 없고. 이분들 교육학하고 면접만으로만 봐요. 근데 그분들 지금 교육학을 언제 했냐고. 언제 했어? 과락도 지금 나올 그런 교육학적 지식인데 그분들 시험 그래도 합격시켜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가
전공시험을 안 보는 비교과 교사들을 이렇게 증원해서 뽑는 이러한 시책이라면 계속 점수는 이런 식으로 좀 높은 추세. 하지만 전공 점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65, 6점, 7점대 그 정도에. 거기에다가 교육학을 17점이나 19점, 20점 맞게 되면 82, 3점은 확 넘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전공이 65점, 6점, 7점대라면 80점 만점에서 14, 3점이 마이너스 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입형에서 보통 실수도 한 1, 2점 하고 소술형이 한 3개 정도. 그렇게 이제 틀리는 거죠. 2개 정도. 그죠? 그 정도를 틀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단 전공 합격선들은 문제가 쉬워지더라도 그 다음 답안에서 그렇게 고득점 한 것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답안에서 고득점 했다면 80점 만점 중에 70점 이상 학생들이 수두룩해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만약 그런 70점 이상을 맞게 되신 분들은 자기 점수가 95점이에요. 95점 막 95점. 70점에다가 교육학 뭐 그렇게 20점 뭐 플러스 90점대를 막 넘어가요. 90점대를.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점수대예요. 그래서 쉬워진 문제의 경향성. 이것은 수능 유형하고 관련이 있고 이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기본 개념. 제가 4가지. 두 번째로는 답안 작성이 관건이다. 그 다음 쉬운 수능 유형의 문제에 익숙하자. 그다음 기출 문제는 반복된다. 이 중에서 답안 작성이 관건이다와 수능 문제 유형이다는 서로 관련이 있어요. 문제가 쉬워지니까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 되냐면 내가 쓴 답안이 과연 요구하는 답안인가 또는 이게 요구하는 답안처럼 섞긴 썼더라도 과연 나보다 더 잘 쓴 답안이 있을까 없을까. 시험이 어려우면 내가 쓴 답안이 뭐 정답에 가깝다면 높은 점수를 받겠지만 시험이 쉬워지면 나도 쓰고 너도 써요. 나도 쓰고 너도 써서 그 안에서 답안을 변별시키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하는 건 이제 수능형 문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적용 분석하는 수능형 문제에서는 이젠 답안 작성이 관건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는 답안 작성이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공에서는 잘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첨삭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험이 쉬워질수록 오히려 답안에 전공 답안에 첨삭들이 훨씬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준비를 하실 때 내 답안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써졌느냐는 그건 당연히 기본적인 거야. 근데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 쓰는 것은 다 그렇게 쓰실 수 있어요. 수능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기 조건을 놓치지만 않으면 3개 찾으라면 3개 찾고 미출신 부분에 반영된 부분을 찾고 적용된 부분을 찾으라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맞을까? 그래서 바로 작년에 시험 보고 나서 문학 영역에서 그렇게 답안에 논란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쉬운 문제인데 그 쉬운 문제에 따른 답안의 방향은 서로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공 문제가 아무리 쉽더라 할지라도 이제는 쉬운 문제가 관건이 아니라 답안 작성이 관건이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동안에 우리가 첨삭하게 되면 교육학 첨삭 당연히 해야 하고 또는 이제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영문해야 되는 답안을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이 아니니까 첨삭을 해야 돼요. 근데 국어과와 관련된 아무튼 쉬운 문제의 수능형 유형의 문제에서는 내가 쓴 답안이 아마 관건일 것이 같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실 때 답안 작성을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좀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내 답안이 다른 학생과 차별되는 답안 이런 게 아니라 요구되는 조건들을 잘 썼고 그 다음 안정되게 내가 답안을 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첨삭에 많이 신경 써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쉬운 수능 유형 문제와 관련된 답안 작성 대응을 충분하게 하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국어교육론과 이제 관련되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국어교육론은 문법과 함께 만점 과목이어야 돼요. 몇 점? 만점.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그 모르는 문제가 안 나와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는 안 되겠다.
절대는 뺄게요. 국어경로는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일종의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문제는 없어야 한다. 그 정도까지는 공부는 하셔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국어경론에서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실수하면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의 경향성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말고, 예전에는 이제 실수한다면 기입형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입형에서. 또 기입형이 또 오히려 이제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기입형이. 근데 기입형의 영향력들이 과연 이렇게 지속될까? 이렇게 논란이 있고, 기입형은 문제 만들기 굉장히 쉬워요. 근데 답안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에는 기입형이 좀 어려워요. 이유는 이 객관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소설형도 아니어서. 그래서 기입형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조금 같은 소설형 문제를 내더라도 차라리 소설형 문제를 편안하게 내는 게 낫지 기입형 문제는 내기 좀 어렵다. 이유가 뭐냐면 기입형 문제는 그 단어가 정답인 이유의 단서를 문제 안에서 충분하게 줘야 되니까. 어떻게 보자면 기입형은 너무 많이 단서를 줘가지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10초 만에 풀리는 기입형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변별이 없어. 근데 아무리 쥐어짜내도 단서가 없어가지고 답이 틀리는 그런 기입형 문제도 많아요. 가령 2년 전의 문제지만 문식성, 가정 문식성. 기입형의 답안이 1점짜리 답안이 가정 문식성이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머리 쥐어짜낸다고 해도 문식성이라고 하는 단서를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더 나올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서가 충분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입형은 변별 없이 그냥 기본 점수를 부여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무엇보다도 그런 실수도 줄이고,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특히 그냥 국어경론에서 이제 필요합니다. 국어경론은 모르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모르는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문제 자체는 국어교육론을 이루고 있는 근간의 언어 사용 영역이라고 하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즉 화법, 독서, 작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론서의 기본 개념이 문제로 나와요. 이 문제. 그러니까 그 기본 개념을 모르면 문제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 한 예로 작년에 출제됐던 비형 소설형 문제의 작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형 소설형 문제의 작문 문제는 가는 김교사가 세운 수업 계획이고 나는 수업 계획에 대한 교사와 나눈 대화의 일부인데 작성 방법에 따라서 5점짜리 소설형을 요구했어요. 가에서 학습 목표, 쓰기 과제, 평가 계획, 수업 단계 및 교수 학습 활동을 쭉 읽어가면서 개념에 부딪혔어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포트폴리오 평가. 들어는 보셨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장에 작성 방법을 넘겨보시면 작성 방법 세 번째, 디귿을 고려할 때 포트폴리오 평가가 갖는 장점 2가지를 소설하셔. 이런 문제는 수능형이 아닙니다. 아셨죠? 국어교육론을 수능형이라고 봤다가는 큰일 난 거예요. 문학은 수능형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문학은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학술적인 용어나 개념을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니까 위 작품의 표현 방법을 무엇인지 소설하시오. 이런 문제 안 나오죠. 비유, 상징, 반어, 역설, 풍자 이런 문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위 작품은 반어의 형성 원리와 그 효과, 반어의 형성 원리가 중요한 표현 기법이다. 이런 문제 안 나오잖아요. 문학에서의 기본 개념은 그와 같은 일종의 문학의 근본적인 문학 이론을 이루고 있는, 예를 들면 서정갈래, 서사갈래, 극갈래, 교술갈래, 갈래 이론과 관련된 기본 개념들이나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본 개념이나 용어는 문학에서 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국어교육론은 그렇지 않아요. 국어교육론은 수능형이 아니라 지식형이에요. 문법과 함께 지식형이에요. 그래서 문학은 수능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되 국어교육론은
수능 유형이 아니라 지식형이기 때문에 국어교육론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숙지 혹은 내면화, 이때 내면화란 암기가 된 상태에서 내 것으로 만들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 개념에 대한 숙지와 내면화가 철저하게 필요하다. 장문에서의 포트폴리오 평가 또는 국어교육론에서 포트폴리오 평가 방법이란 도대체 뭐고, 개념, 특징, 장점, 단점, 절차,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쫙 스크린처럼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국어교육론 대응을 하지 못한다. 거의 외워쓰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다만 여기서는 작성 방법에서 디귿을 고려할 때라고 하는 단서를 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가가 갖는 장점이 많아요. 개론서 읽어보면 뭐 10가지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디귿만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디귿을 고려할 때는 장점이 딱 2가지밖에 안 나와요. 딱 보면 알겠지만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업 단계 앞장에서 일쪽 부분의 수업 단계를 또 봤어요. 도입. 그 다음에 기본 개념이 걸려요. 처음 반. 뭐죠? 용어죠, 용어. 뭐죠? 미니 레슨. 레슨은 뭐지? 수업. 근데 미니는 뭐지? 작은 수업? 도대체 이 작은 수업이 뭐지? 워크숍이라고 하는 장문 이론에서는 이 미니 레슨을 간이 수업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떤 수업을 하고 있냐면 워크숍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근데 여기서 이제 쓰기 워크숍 또는 장문 워크숍 또는 워크숍이라고 하는 일종의 국어교육론에서의 교수학습, 장문의 교수학습 모형만은 아니에요. 독서나 화법에서도 워크숍은 활용합니다. 독서 워크숍도 있어요. 다만 장문 워크숍이 지금 현재 학교 교육의 상황에서는 장문 워크숍이 가장 절차화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통 워크숍 하게 되면 교수학습의 모형을 장문 쪽으로 많이 떠올리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교수학습의 계획인데 어떠한 수업을 하고자 하냐면 문제 해결을 위한 설득적인 글쓰기를 하고자 하는 교사가 수업의 모형을 구하내는데 그 수업의 모형이 또는 교수학습의 모형이 워크숍이에요. 그리고 이제 뒷장 넘겨보시면 작성 방법에서 첫 번째 작성 방법에 쓰기 워크숍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서술하시오. 이런 것도 수능 유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쓰기 워크숍의 장점, 특징, 의의, 절차, 개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야만 되고 그 상황에서 기억과 대비되는 여기에만 이제 주목해서 답안을 이제 작성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작성 방법도 쓰기 워크숍은 어센틱, 실제적 쓰기를 지향한다고 할 때라고 하는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쓰기 과제와 니은의 활동이 적절한 이유를 서술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능용이 아니라 쓰기 워크숍과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문의 교수학습에서는 쓰기 워크숍이라고 하는 교수학습의 모형을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고 장문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예요. 그런 측면에서 국어교육론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이론의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있고 그런 개념이나 용어를 1, 2월 수업 시간에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야 한다. 알고 계셔야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워크숍이나 포트폴리오가 도대체 뭐지?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이러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됐지? 그런데 이러한 수업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지? 이런 내용들을 개념, 특징, 의의, 그 다음 절차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구조화해가지고 알아놔야 합니다. 이게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알겠죠? 무엇을 숙지한다고요? 국어교육론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제 학술 용어,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화법, 장문, 독서의 학술적인 용어를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개념을 일단 낯익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낯익은 동시에 내면화를 시켜야 돼요. 한 줄로 요약할 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평가가 뭐야? 말로 줄줄줄. 포트폴리오 평가란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 평가를 왜 실시하는데 기존의 평가 방법이 있는데 왜 실시하는데 의의나 장점을 알아야 되고 그럼 포트폴리오 평가를 어떻게 시행해? 절차를 알아야 되고 아셨죠? 나머지 부분에서는 작성 방법 첫 번째 기억과 대비되는 관점이라 해서 이 기억과 대비되는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쓰기는 필자 개인의 의미 구성 과정이라고 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요한 용어가 나와요. 무슨 용어가 나오죠? 의미 구성. 근데 그냥 의미 구성이 아니라 수식을 어떻게 봤냐면
개인의 의미 구성이에요. 근데 그것과 대비되는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작문 이론과 관련돼 있어요. 작문 이론은 형식주의, 뭐 인지주의, 사회적 구성주의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데 필자 개인의 의미 구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지주의예요. 그러면 쓰기 워크숍은 그 인지주의와 대비되는 관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즉 인지주의와 대비되는 관점에서의 쓰기 워크숍의 의의를 소설해 주시면 돼요.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이러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국어경론에서 쓰고 있는 용어들이 의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개인의 의미 구성과 대비되는 관점의 사회의 의미 구성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지를 아셔야만 문제를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모르면 문제 자체를 읽지를 못하고, 국어경론은 문제를 읽지 못하는 말은 소설할 줄 모른다 이거죠. 저 학부 다닐 때 이 쓰기 워크숍이라든가 포트폴리오를 충분하게 들어서 저 이 답안은 굳이 제가 학원 수업을 듣지 않아도 쓸 수 있었어요. 잘하셨어요.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노량진 학원가에 오지 않으셔도 그분은 그냥 합격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저요, 국어경론이 저는요, 문법 선생님이 가르치시는데. 근데요, 앞에 챕터 1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읽고 발표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모르고 그냥 읽고 발표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림만, 뇌 그림만 그려져 있고, 상향식 하향식 할 때 이송 과정 그것만 기억나는데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학부 과정에서 국어경론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 즉 문학 교수님이나 문법 교수님이 국어경론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두 대학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4학년 올라와가지고 임용시험을 보는데 워크숍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으니 문제 자체를 모르는데 무엇을 소설하겠어요? 수능용이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수능용이 아니어서 모르면 그냥 이거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이 지문에서 끄집어 오려고 해도 문학과는 다르게 지문 작품을 활용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런 측면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 초수 또는 초소 같은 재수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학부 과정에서 배운 적 없는 국어경론을 학원 수업에 이제 의존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딱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학부에서 국문학개론, 국어학개론, 근데 국어교육학개론이 있어요. 그 국어교육학개론 안에 화법, 독서, 작문, 문학, 그다음 문법의 교수학습 교육론들이 또 있고, 그다음 그 국어교육개론 전공 필수 듣고 나서 한 3, 4학년 때 올라가시면 이제 수업 연구법, 네, 연구법 및 지도법 있죠. 그 수업 듣고 나서 교정실습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으로 표현과 이해 또는 뭐 작문교육론 또는 독서교육론이 있는데, 이건 자신이 국어교육개론 들어보니까 영 아니어서 전공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문학 전공자나 문법 전공자가 가르치시니까 충분하게 여러분들 개념을 숙지하지 못한 채 지금 임용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 점에서 원래 4년 동안 공부하셔야 할 분량을 2개월 안에 지금 합니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4년 동안 배워야 할 내용을 2개월에 압축한다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남들은 4년 동안 충분하게 숙지해온 것이라서 노량진 학원가 와가지고 하는 게 모고 정도만 풀고 가시는 분들, 그렇게 해도 합격하셔요. 다만 그런 경험이 이제 없으신 분들은 2개월 동안 압축해서 하는 이 수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어요. 개념이 막 헛돌고 분명히 들어는 봤는데 무슨 뜻인지 감은 안 오고, 그 다음에 지문에 적용하라고 하니까 이건 모르는데 지문에 적용하는 어떻게, 문학도 아니고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2개월 동안의 이 어려운 점을 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국어경론과 문법은 기본적인 개념만 숙지하고 구조화만 시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워져요. 반면에 문학은 기본 개념도 없고 작품만 오로지 있고, 근데 작품이 끝이 없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 EBS도 수능 특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고, 기출문제도 수능 기출문제,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 그 다음 연합평가 문제, 도대체 1학년 문제, 2학년 문제, 3학년 문제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고, 문학은 끝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문학이 제일 어려워요. 문학
내가 작년에 시험을 보니까 문학 영역이 변별력이 있어. 문학을 이번에 1년 동안 정복해야지. 정복되나 봐. 수능 혹시 학원에서 가르치 보신 적 있어요? 수능? 가르쳐 보신 분 없어요? 혹시 과외라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제 잠깐 곁길로 새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종로학원에서 2년 동안 수능 재수 학생들 가르쳐 봤어요. 9등급이나 7등급을 5등급이나 3등급으로 만드는 것은 누구라도 해요. 진짜 쉬워요. 왜 9등급이나 7등급이 3등급, 5등급 되기 쉽냐면 비문학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2등급, 3등급짜리가 1등급 되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2, 3등급 되면은 기본적으로 비문학은 전부 다 만점 맞고 들어가거든요. 문학이 문제예요. 언어 영역,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수능 국어에서 2, 3등급 학생들이 1등급 받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문학에서의 작품 분석 및 해석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문학 작품을 워낙 많은 문제집을 풀어봐서 워낙 많은 작품들을 알기 때문에 뭐 하면 알아요. 2, 3등급이. 근데 1등급 맞기가 어려운 이유는 출제자의 관점에 따라서 이 작품을 해석해 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학이 마지막 가가지고 변별이 되거든요. 이건 마치 우리가 작년의 기출문제를 보시면 문학 영역이 변별이 됐단 말이야. 문제는 쉬운데 무엇이 답이지? 그죠? 문제가 어려워서 답을 모르겠으면 도출을 못했으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쉬운데 답이 3개야. 하나만 써야 되는데 내가 찾은 게 지금 3개야. 그죠? 무엇을 이런 것들은 영역 등급의 2, 3등급이 1등급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문학은 끝도 없어. 1년 동안 문학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했으면 2, 3등급이 1등급 쉽게 되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경론과 문법은 마치 9등급이나 7등급이 5등급이나 3등급 되는 그러한 비문학하고 비슷해요. 비문학이 뭐죠? 독서예요, 독서. 기본적으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라서 쉬워요. 말하기 읽기 쓰기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숙지하지 못한다면은 어렵지만 개념을 알게 되면 지문에 이제 적용만 하면 되니까. 선생님, 지문도 외워야 하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비문학, 수능 언어 영역,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에는 언어 영역이 국어가 아니라 수능 언어 영역을 공부할 때 비문학 지문을 외웠어요? 수능 문학 작품은 그래도 이 대표 문학 작품이라면 외웠겠죠. 아, 김종길의 고고가 이번에 6월 모의평가에 나와서 김종길의 고고? 성탄자밖에 모르는데 고고도 그러면 알아야겠네. 혹시 아세요? 김종길 고고? 현대시 작품? 아니, 있다고 쳐. 그러니까 수능에 등장하는 작품은 이게 대표 작가의 대표 작품이라면 알아야만 하는데 우리 화법독서 장문의 비문학은 그죠? 이게 뭐 사진 촬영의 역사, 기술복제의 역사. 그럼 외워요? 그거 지문을 알아야겠네. 아니잖아요. 국어경론에는 지문은 그렇게 알 필요가 없죠. 지문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지문을 다 가지고 오니까. 대신 이 지문에 적용하는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 기본 개념의 중요성을 국어경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1, 2월 기본이론반의 목표가 뭐냐? 원래 이제 올해 제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첫 번째 달라진 점은 뭐냐면, 좀 현대적인 기기를 좀 사용하고자 해서 이 빔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부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빔 제작 편집을 좀 저희 직원한테 부탁드렸더니 직원도 좀 실수를 해가지고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되네요. 다음 주차부터 이제 빔을 이렇게 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제가 반사 안 해도 돼요. 1, 2월 기본이론반의 목표가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1, 2월 기본이론반에서의 이 기본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개론서들이 있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기본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3, 4월 달에 원래 교육과정 수업 시간인데 그 3, 4월의 교육과정은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 내용과 활동과제를 구안하거나 하는 것들이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교육과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시죠? 교육과정이란 뭐다? 여러분 몇 차 교육과정기예요? 몇 차? 2015, 아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7차? 7차는 97년부터 2007년도까지 아니었었어? 2007년부터는 개정 7차인데 몇 차예요 그러면? 7차? 97년부터 2007년도까지 중고등학교 다녔었어요? 그렇다고 치고 지금 몇 번 개정됐어요 교육과정이? 97년부터 2007년도까지가 7차. 2007년도 뭐 이후부터가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몇 번 개정됐어요? 2007 개정, 2009 개정, 2012 개정, 올해 2015 개정. 올해부터 이제 초등은 재작년부터 했었고, 올해는 지금 제가 수업 시연을 또 했어요. 근데 올해 나온 교과서가 있어요. 중1하고 고1. 그래서 새 교과서를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수업 시연을 좀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마련한 추상적인 문서의 형태예요. 교수학습의 내용과 교수학습의 방법, 교수학습의 체계적인 조직을 문서화한 거예요. 교육과정은. 그래서 국가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지역 단위교육청 수준이나 단위학교 수준이나 개별 교사의 차원의 이 교육과정이 존재는 해요. 실제적 교육과정으로. 그러나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 하게 되면 이 교육과정은 문서 형태로 존재해요. 이렇게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이 2015 개정교육과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영어죠. 영어가 수능에서 지금 절대평가화 됐긴 했지만 그 국사 과목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통합 과목 사회라든가 통합 과학에 대한 합의점이 지금 되지 않아서 1년간 지금 15 개정교육과정을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을 약간 지금 유예시켰긴 했지만, 앞으로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예요. 그래서 몇 년도라고 해서 지난 7차까지는 차수로 했지만, 7차 이후에 교육과정은 그에 해당되는 연도를 이제 붙여서 2007 개정, 2009 개정, 2012 개정, 2015 개정이에요. 금년에 중1하고 고1이 2015 개정이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교육과정에서 이제 용어들이 있어요. 문서니까 그 문서에서는 이 해당되는 이 성취 기준하고 이 성취 기준에는 무슨 등 이제 2015 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교과서 교사용지도서에도 무슨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원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핵심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와 같은 교육과정에서는 용어들이 나와요. 그런 교육과정의 용어들을 이제 미리 우리가 당겨서 좀 더 배우고, 그 다음에 3, 4월에는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4쪽에 이제 답안 작성의 문제와 대응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그 학생 A의 답안은 그냥 제가 만든 거고, 학생 B의 답안은 좀 더 그 조금 더 개념을 좀 더 활용한 답안이에요. 어떤 답안이 과연 점수를 좀 높게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답안의 차이를 내는 것이어서,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1, 2월 달에 2018학년도 기출문제를 전 영역, 문법 빼놓고 전 영역을 제가 국어경론하고 이제 문학을 전 영역을 다 강의를 할 거예요. 18학년도 이제 문항 번호 순서대로. 그럴 때 아마도 이제 1, 2월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상태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알 테니까 이제 그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능식으로 어떤 학생은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수능식으로. 예를 들면 디귿을 고려해서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점을 2가지 소술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디귿의 내용이 2가지였어. 하나는 완성된 글만을 대상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일회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점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하냐면,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이 수능식으로 풀면 일회적 평가가 아니라고? 오케이. 그러면 일회적 평가가 아니면 한 번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 번 평가. 답안을 이제 여러 번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여러 번 평가한다, 이례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여러 번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답안을 적으신 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학생 B의 답안은 이례적으로 평가한다의 이제 답안이 이제 배경 지식을 이제 놓고서 소술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례적인 수행을 중시하는 기존의 쓰기평가와는 다르게 학습자의 발달적 수행을 다룸으로써 지속적 과정을 평가할 수 있고 변화 발전의 과정 및 계속적 발달의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속적, 계속적, 그 다음에 학생의 변화 발달 과정, 이런 용어를 쓰신 분의 답안과 비교를 해보자면 너무나 다르다. 이 말은 국어경론에서는 적어도 수능처럼 이거는 이걸로 바꿔야지 이런 건 통용되지가 않아요. 문학은 그럴 수는 있는데 국어경론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답안 작성에 문제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조금 더 국어경론의 용어 또는 교육과정에서 쓰고 있는 용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발달적 수행, 지속적 쓰기 과정의 평가, 학생의 변화 발전 과정, 계속적 발달의 평가는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용어들이에요. 이 포트폴리오 평가에 장점하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례적 평가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서 그 용어를 제가 집어넣고 아마 이 정도에서 채점들이 되지 않을까? 계속적, 지속적, 변화 발달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일단 채점이 가능하도록. 근데 일회적이 아니라 여러 번 이러면 네, 점수가 과연 부여될까? 뜻은 알겠어. 뜻은 알겠는데 적어도 국어경론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고득점을 받기는 어렵다. 이게 소설형이잖아요. 기평이 아니라. 기평이라면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이게 틀린 건데 소설형은 그래도 이것은 감점은 아니더라도 점수는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수 주지 않은 게 감점이죠. 그래서 명료한 답안, 명료한 표현, 거기 4쪽 부분의 해결 방법에 보시면 명료한 개념으로 분명하게 표현된 답안을 써야 한다는 거. 명료한 표현. 알겠죠? 여러 번 평가한다. 이건 명료한 표현이 아니야. 일상생활에서 충분하게 가능한 거야. 하지만 계속적 발달의 평가, 그죠? 지속적 쓰기 과정의 평가, 변화 발전의 과정의 평가, 발달적 수행의 평가. 이것은 정말 분명하고 명료한 학술 용어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어경론의 답안은 이와 같은 학술 용어를 좀 더 집어넣어 주시라. 자, 그 다음 5쪽 부분에 가시면 이제 분석입니다. 물론 이제 수능 유형의 문제도 나왔어요. 국어경론에서도. 이게 토론 문제였어요. 반대신문식 토론.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이 A형 9번 문제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작성 방법의 첫 번째 작성 방법에 정책 논제에 대한 토론의 입론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은 세 가지이다. 문제 쟁점, 해결 쟁점, 이익 쟁점. 이 중에서 찬성 측의 입론에 누락된 쟁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밝히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아예 문제 쟁점, 해결 쟁점, 이익 쟁점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용어를 아예 미리 주고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가 빠져있다. 그걸 골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신문식 토론의 필수 쟁점은 세 가지다라고 하는 백인지식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래야 문제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세 가지가 지문 안에서 이제 적용돼야 돼요. 그 적용되는 모습이 7쪽 부분에 보시면, 그 찬성 측의 이제 입론 부분을 제가 여기는 문제 정의 쟁점, 여기는 무슨 쟁점 하고 이제 제가 나눠놨어요. 각 구절마다. 그래서 첫 구절이 이칠 권리란 무엇이다. 이게 문제 정의 쟁점을 지금 소설한 첫 문장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문제 심각성, 문제 지속성이라고 하는 제가 옆에 칸에 이제 적어준 게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문제 쟁점하고 연관이에요. 문제 쟁점. 그 다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 해결 쟁점. 마지막으로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도 해결 쟁점. 말하자면 문제 정의,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은 나왔지만 무엇이 없어? 이익 쟁점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쟁점이 있다고 했는데 지문을 읽어보니 이익 쟁점이 빠져 있어. 그러면 작성 방법에서 누락된 쟁점 한 가지를 밝히라고 했으니까 무슨 쟁점이 빠져 있다? 이익 쟁점이 빠져 있다. 이게 정답? 이게 지문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쟁점, 해결 쟁점, 이익 쟁점을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지문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이익 쟁점이고 어느 부분이 해결 쟁점이고 어느 부분이 문제 쟁점인지를 알아야만 하니까 사실은 이제 수능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능형은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식 토론의 필수 쟁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예 그것도 주고 있어요. 반대신문식 토론의 필수 쟁점은 세 가지인데 지문에서는 어느 한 가지가 빠져 있다. 찾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4점이면 작성 방법 첫 번째는 찾고 그 다음에 그 쟁점에 포함된 내용을 소설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2점이죠. 그러니까 이익 쟁점이라고 하는 것을 썼으면 1점. 그 다음에 포함될 내용을 썼으면 1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서술형, 그러니까 지필고사는 1점, 2점 이와 같은 감점인가요? 정수 감점이에요. 소수점짜리의 감점이 없어요. 근데 막상 나의 나의 점수를 이렇게 보면 소수점짜리가 있죠. 소수점짜리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소수점짜리가 정수 채점은 하되 비슷한 답안들, 그러니까 똑같은 답안들에 대하여 여러 번 평가를 했는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으면 정수 채점을 무시하고 이제 뭐 예를 들면 3명의 뭐 답안 채점자의 평균 점수를 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소수점까지 구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신뢰도의 문제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일단 정수 채점이어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0.5점짜리가 있을까? 네,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소설형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 심해요. 기입형은 그건 0.5점이 없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기입형은. 근데 소설형은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는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소수점 차이를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성 방법 첫 번째는 1.1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기억과 니은이 반대신문을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각각 소술하라고 했으니까 기억에 대한 소술, 니은에 대해서 각각 1.1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7종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답안 소술의 방향이나 필요한 배경지 시기에 반대신문식 토론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2018학년도 기출문제를 해설할 때 특히 이제 토론 부분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그때 이제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적용 분석의 수능 유형 문제가 국어 경론에서도 있긴 하다. 기본적으로 배경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지문에 적용하라는 문제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수능형 유형으로 국어 경론이 나왔을 경우에는 문학하고 똑같아요. 근데 문학하고 이제 똑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묻는 거. 아까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점 2가지 소설하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문에서 찾아서 소설하세요라고 하는 거니까 지문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그 지문의 내용과 함께 이제 혼합해가지고 소설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유형의 문제가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보다도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쓰기 워크숍이 나왔던 소설형 문제가 5점짜리였고 이 토론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4점이었는데 5점짜리가 더 쉽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거의 여기는 외워서 쓰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문에 적용해가지고 지문에서 찾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 토론은 지문을 읽고 지문에서 찾고 지문에서 이유 소설을 해줘야 되니까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런 경우에 국어 경론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이제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응 방법으로는 8쪽 부분의 그 해결 방안으로 분명히 우리는 필수 개념을 숙지하긴 하지만 이런 수능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숙지된 기본 개념을 지문에 또는 이제 제시문이라고 하죠. 제시문에 적용 또는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 여기까지 가야 한다. 오케이? 근데 이를 위해서는 지문과 제시문을 이제 많이 찾아서 그것을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이 지문, 제시문이 뭐 평소에 우리 개론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1, 2월 기본이론 교재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식 토론하게 되면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하게 되면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처음에 이제 제가 기본 개념으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반대신문식 토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가 절차가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지문을 기본적으로 다 실어놨어요. 조금 이제 부족하다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수능 있죠, 수능의 듣기평가. 또 지금은 이제 화법이죠. 듣기평가나 화법에 지문들이 있어요. 거기는 뭐 연설도 있고, 발표도 있고, 토론도 있고, 대화도 있어요. 그래서 대담이죠. 그런 지문들에 자꾸 이 기본 개념을 배웠으면 막 적용을 일부러라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경론의 이와 같은 적용 분석 연습은 수능 지문이나 교과서 지문을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능 지문이나 교과서 지문을 활용할 때는 이 기본 개념을
적용하는 활동이나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에 적용하더라도 이게 맞는 적용인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학습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스터디 안에서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터디를 통해서. 다만 이제 스터디를 좀 하고 그런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아무튼 계속해서 이러한 개별적으로라도 지문을 적용하는 연습들을 하루에 한두 지문씩. 오늘 이제 저한테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배웠으면 반대신문식 토론을 찾는 것도 이제 일이에요. 찾아서 거기에 반대신문식 토론에 대한 저의 여러분들이 배웠던 학술 용어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 차라리 내가 이왕 고생할 바에는 워크북 자료를 주자. 워크북이 뭐냐면 각 기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지문을 수능에서 제가 찾아가지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딱 그것에 맞게. 근데 안 돼요. 지금 당장은. 또 워크북이.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찾고, 이 지문은 반대신문식 토론이고, 이걸 적용하기에 좋은 지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좀 시간이 걸려서 한 1, 2주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어서, 워크북에 대한 것은 좀 더 이제 제가 해드린다! 이런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아셨죠? 하지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출문제는 반복된다. 기출문제는 반복된다. 네, 이 두 가지를 이제 포괄해서 말씀드리자면, 반복되는 기출문제, 테마. 반복되는 기출의 테마에 유의하자. 지난 좌측 부분에서는 지난 2014년도 B형 논술형 문제예요. 보통 이런 도표는 어느 때 많이 보냐면, 좌측 부분은 이번에 2018학년도에 나왔던 문제, 그다음 우측 부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 해가지고 저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이런 도표가 많이 나오죠. 저는 그런 도표가 낯뜨거워요, 낯뜨거워. 아니, 말하자면 이건 제가 못 맞춰서가 아니죠. 제 수업 시간에 안 다룬 문제가 안 나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선생님의 어떤 수업 시간에도 다 다뤄질 수 있는 문제가 국어경로 문제로 나왔으니까 그런 낯뜨거운 것은 안 하겠다 이거죠. 대신에 이제 좌측 부분은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 2014학년도의 요약하기 논술 문제. 근데 우측 부분에서는 바로 작년도에 나왔던 요약하기 문제. 혹시 이제 작년도에 제 수업을 들어보셨던 분은 이 요약하기를 한 두어 번에 걸쳐서 모의고사 나올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헷갈려? 선생님 재구성하고요. 헷갈려요, 이거. 이렇게 아마 그렇게 의문을 하셨던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쓸 때마다 저의 답안과 틀렸거나 잘 맞지 않았던 그 고생을 했던 결과로 이 요약하기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고 제가 확신을 해요. 맞죠? 근데 이 좌측 부분의 요약하기 문제 14학년도하고 우측 부분의 요약하기의 문제는 다른 게 있어요. 같은 테마예요, 요약하기. 근데 좌측 부분의 요약하기 2014학년도는 요약하기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쓸 것이라고 해서 요약하기 지도 내용을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좌측 부분은. 반면에 우측 부분의 요약하기 문제는 학생이 넘겨보시면 11쪽 보시면 보기 2번이에요. 보기 2번. 이 보기 2번이 원래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을 다음과 같은 학습활동 1, 2, 3번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이 쓴 요약문의 일부예요. 보기 2번이. 다른 점은 뭐냐? 14학년도에는 요약하기를 할 때 가르쳐야 할 교수학습 내용, 지도 내용을 외워서 써라 라고 하는 거고, 작년도에 나왔던 요약하기 문제는 너가 요약하기의 지도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미리 생각하고, 여기 작성 방법을 보시면 요약의 규칙 지도라고 해서 4가지의 규칙 지도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2가지의 규칙 지도, 일반화 규칙과 재구성 규칙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거 외워서 쓰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보기 2의 학생의 요약문에서 이 2개의 규칙이 어느 부분에 드러나 있는지를 소설하라. 이건 뭘까? 하나는 규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를 묻는 개념을 숙지하고 있느냐 문제. 두 번째는 뭐지? 네, 지문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도에 제가 모고 수업 때는 이 2가지를 모두 다 했었어요.
심지어는 이걸 변형시켜서 학생이 요약문을 작성했는데 잘못 요약, 여기는 이제 잘못 요약된 것이 아니라 잘한 요약을 찾으라는 거지. 이게 지문에 적용해서 이제 찾는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14학년도에 요약하기의 지도 내용을 쓰시오. 4가지 써야 돼. 여기 나오는 일반화 규칙, 재구성 규칙, 삭제 규칙, 선택 규칙. 이 4가지 규칙을 14학년도에는 외우셨었다면 18학년도 작년도에는 학생의 요약문을 가지고서 2개의 규칙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더 쉽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차라리 외워서 쓰는 게 더 쉬워. 지문을 뭐 활용해서 뭐 읽고 할 것도 없으니까. 작년도의 문제는 보기에 있는 학생의 답안에서 어느 부분은 재구성이 지금 적용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은 지금 뭐죠? 일반화 부분이 지금 적용된 부분인지를 저기 원문도 읽어봐야 돼요. 원문 읽고 그 다음에 여기 읽고 여기가 논술형 문제야. 원문도 읽고 학생의 요약문도 읽고 개념 적용해가지고 지문 찾기. 기본적으로 일단 시간을 좀 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출 테마, 요약하기 지도 내용이라고 하는 테마는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학년도에 기출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보통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라고 한다면 요약하기 규칙은 4가지 규칙이 있어 하고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즉 14학년도의 B형 논술형 문제 정답만 확인하고 정답을 외우는 것으로만 끝났단 말이야. 근데 지금 18학년도 작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외운 것이 관건이 아니라 그것을 지문에 적용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어서 이처럼 기출되는 반복 테마의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개념을 기본적으로 숙지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지문에 적용하는 이런 연습을 기출문제 테마를 가지고서 이제 또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국어 경로는 내면화하거나 숙지해야 할 기본 개념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 정해져 있지 않을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4년 동안 배워야 할 학습의 내용을 학부 과정에서 배워야 했던 내용을 2개월 만에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문학은 봐야 할 작품들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국어 경로는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이 숙지된 상태라면 그 다음에 할 것들은 다 지문 찾아서 적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1, 2월 달에 할 것을 이 2가지를 동시에 다 하겠다. 단 여기 이 부분은 좀 더 개별적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뭐 수능 문제, 교과서의 지문의 제시문을 찾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지문이나 제시문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해보시고 저는 이 부분을 주로 가르쳐 드리겠다 이거죠. 무슨 뜻이 있는지 기본 개념이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때 유의할 점 딱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통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시면 정답을 막 도출하려고 해요. 정답을 쓰려고까지 하고 근데 그 정답이 정답인지 누가 알아요? 학원 강사의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정답이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틀린 경우도 있어요. 서답형 경우에는. 또 2009학년도, 2013학년도까지 있는 2차 논술형의 답안들은 정말 어이없는 답안들도 많고 제 스스로도 그렇고 그래서 기출문제는 정답 도출에 신경 쓰지 말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원하는 배경 지식에 좀 신경 써라. 아까 14학년도 요약하기라면 요약하기의 지도 내용에 좀 신경 쓰는 거지 어떤 식으로 답안을 쓸까를 신경 쓰지 말아라. 국어 경로는 특히. 그래서 기출되는 테마가 있는데 그 테마와 관련된 동원되는 배경 지식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 알고 있느냐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면 된다.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OT 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인데 기본 개념의 숙지와 내면화가 필요하다. 쉬운 수능형 문제의 경우에는 지문과 제시문의 그 개념을 적용 분석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지문에 적용 분석해서 명료하고 분명한 표현의 답안이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국어경론에서 알아야 할 개념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의 경중, 중요도가 높고 중요도가 낮고를 따지려면 일단 기출문제를 봐야 된다. 기출문제 출제가 됐다면 어떤 몇 년도에 그 기출문제 이 기본 개념이 쓰였다면 그 기본 개념은 철저하게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 정답 도출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원해야 할 이론들, 개념들을 내가 숙지하고 있는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 7월 정도에 가게 되면 기출문제 이제 답작성을 그때에서 비로소 연습하셔도 늦진 않아요. 지금 기출문제는 답안 작성이 관건이 아니라 오히려 동원해야 할 배경지식, 또 어떤 경중, 중요도가 높은 그런 기본 개념, 기본적으로 작문 이론이나 독소 이론이나 또는 화법 이론에서 어떠한 기본 개념이 기출이 되었는가를 따져서 기출되었다면, 출제가 아무튼 되었다면 그건 철저하게 아셔야 한다.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왜 반복되느냐? 반복되는 이유가 뭐죠? 한정되어 있으니까. 국어경로는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만 이제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약간 변형시키는 거죠.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제시문 바꾸고. 아셨죠? 요약하게 14학년도 나왔으니까 이제 안 나온다고요? 나왔잖아요. 작년도에 나왔어도, 작년도에 반대 신문식 토론 나왔어도 올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비틀어서.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 개념을 이제 숙지하게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요도가 좀 높은 것들은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수업 시간에 보통 기출문제를 7월 달에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7월 달에 보는 이유가 뭐냐면 답안 작성하려고. 그죠? 근데 기출문제를 가지고 답안 작성을 연습한다는 게 저는 어이가 없는 게 이게 썼는데 맞는데 틀린지를 어떻게 알아? 자기 써놓고 난 맞았을 거야. 말도 안 돼. 학원 강사의 교재에 나온 그대로 썼어서 맞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또는 합격한 학생의 복귀한 답안이 있어요. 맞죠? 그 카페에 들어가시면 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잘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를 맞아서 합격했냐고요. 그 문제 7번 문제를 맞아서 합격했는지는 몰라요. 7번 문제는 틀리고 나머지 문제는 다 맞아서 합격했어요. 그럼 7번 문제 답안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입형 말고 서답형, 서술형일 수도. 그래서 합격한 학생의 복귀한 답안도 믿지 마세요. 안 좋은 답안도 또 많아요. 그래서 답안 작성을 7월달로 미룰 것이 아니라, 답안 작성이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고 경중, 중요도가 높은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기출되었다면 반드시 아셔야 되고. 아셨죠? 그 다음에 연간 학습 안내, 그 다음에 뭐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넘어갔어요. 12쪽에. 결국엔 이제 강의 안내는 정규 강좌는 1월부터 뭐 이렇게 되고요. 좀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있는데 뭐냐면, 이제 문학반에서 소개해드릴 내용인데, 국어교육론의 3, 4월, 5, 6월은 교육과정반, 교과서, 수능 분석반으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진 것, 기존에 이제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만,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3, 4, 5, 6월을 묶었어요. 3, 4, 5, 6월을 묶어서 3, 4월은 교육과정이고 5, 6월은 교과서 수능 분석반이고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문학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수능 분석반을 그냥 4개월 코스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3, 4월 달에 배워서 5, 6월 달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을 좀 빨리 앞당겨가지고 교과서나 수능 작품에 대한 분석을 문학반은 3월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작품들이 다 분석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문학 같은 경우에 교과서하고 수능 분석반에 교과서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문학 11종 교과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올해 개정된 중1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개정 교과서에 새로 실린 작품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에 실린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2개월 만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4개월로 좀 늘려서 한번 다 다루겠다 해서 이제 이렇게 4개월 코스로 문학만 교육과정 및 교과서 수능 분석반이 4개월로 지금 통합이 돼 있네요. 나머지는 이제 다를 바가 없고, 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제 수업 시간에는 이 하프모고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형성평가죠. 이번 주는 안 보지만 다음 주부터 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업을 정보 전달까지 오늘 나갈 거예요. 그러면 정보 전달까지 배웠던 내용을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있느냐를 당연히 묻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로 지문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지문은 또 여기 나오는 제 이론 교재에 나오는 지문이 아니에요. 새 지문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느냐를 이렇게 묻는데, 1, 2월 달은 이걸 이렇게 형성평가를 시행하는 것을 한 기입형 2문항에 서술형 3문항 정도에 5문항 정도에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3, 4월 달부터서는 하프모고입니다. 하프모고. 문법 영역이 빠진, 그러니까 일종의 A형을 그냥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간 정도 줄 거예요. 원래 이제 90분 줘야 되는데 좀 짧게 제가 구성하고, 특히 이제 문학에
영역하고 같이 보는 종합반은 하프모고는 문학작품을 이제 이 작품 배웠던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던 작품을 문제를 내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작품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좀 시간이 좀 빠르겠죠. 하프모고를 냈는데 그 하프모고는 3, 4월부터 첨삭이 들어갑니다. 첨삭.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은 직강을 기본적으로 제가 첨삭을 하겠다. 몇 명이 됐건 직강 첨삭을 하고 인강은 선착순으로 좀 받아가지고 제가 매일 첨삭을 좀 하고 그래서 3, 4, 1, 2월 달은 첨삭을 못해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게 없어. 죄송합니다. 쓸 내용이 없어요. 쓸 내용이 없는데 그 답안 가지고 와가지고 첨삭해 달라는 것도 그렇죠. 어느 정도 1, 2월 지나고 3, 4월 정도 지나가야만 이제 어느 정도 배웠던 것들의 티를 이제 내기 시작해요. 아는데 머릿속에 맴돌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3, 4월부터서 첨삭반을 운영합니다. 다 첨삭이에요. 마지막 모국까지. 직강은 기본적으로 제가 첨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7, 8월 달에 핵심 정리 문풀반도 첨삭반이 있고요. 9, 11월 달에 실전 보고반도 당연히 첨삭반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3, 4월 달부터 하프모고에 대한 첨삭반을 운영하되 그 첨삭반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직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첨삭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한 2월 중순경에 3, 4월 강의객서 올라올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 2월 달은 형성평가고 3, 4월 이후부터는 하프모고 3, 4월, 5, 6월은 7, 8월까지는 하프모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11월 실전모고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출간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기본 이론반 교재죠. 그리고 이제 3, 4월 달에는 교육과정 중심의 국어교육론 교재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개론서 중심으로 나왔고요. 3, 4월 달에는 그동안은 이제 프린트물로 했었는데 이제 15교육과정 아직 이제 개정 앞으로 몇 년간 16, 17 개정교육과정이 나올까 모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3, 4월에 국어교육론 교육과정 중심 교재가 나올 거고요. 아마 2월 말 분석 2월 말에 나올 거고 그 다음 3, 4월 문학반도 분석 중심 전공 문학 교재가 나올 거예요. 작품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요약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개의 영역으로 된 기본 교재, 여기는 수능 작품까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분석 중심 전공 문학 교재가 2월 말에 나오고 교육과정 중심의 국어교육론 교재가 나오고 기출 교재가 아직 여러분들 안 나왔어요, 제가. 왜냐하면 기출 교재를 전면 다 지금 표지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컨텐츠를 다 전부 다 지금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서답형 체제에 맞게 좀 변형시키는 작업이 1월 말에 출간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1월 말에 출간되기 전까지 국어교육론하고 문학교육론은 제가 기본적으로 프린트물, 그 교재에 미리 당겨가지고 몇 개의 문제를 수업 시간에 필요한 부분을 프린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약 기출교재가 있으면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와서 몇 년도에 지금 기출문제를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 기출교재에 나와 있는 연도의 문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 기출교재는 출간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핵심어 특강이라고 해서 3, 4월 달에 이 핵심어 특강이 있습니다. 이 핵심어 특강의 교재도 1월 말에 나오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 핵심어 특강의 교재를 냈었고 이 핵심어 특강 교재는 제가 돈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금년에는 출판사에 대한 제가 영향 때문에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돈 받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10,000원도 아까운데,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출판사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교재를 출간하는데 너희들이 좀 무료로 증정할 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일단 압력을 넣어서 바뀝니다. 일단 내용은 바뀌어요. 작년에 개념어 특강의 교재하고 목차도 좀 바뀌고 내용 바뀐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일단 3, 4월 수업 들으신 분들에게는 핵심어 특강 교재를 일단 무료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년 서답형 기출 특강은 5, 6월 달에 진행하는데 여기는 프린트물로 합니다. 5개년, 지금까지 5번에 걸쳐서 서답형을 봤잖아요. 그 서답형 한꺼번에 그냥 쭉 1, 2월 달은 2018학년도만 5개년은 5, 6월 달에 합니다. 5, 6월 달에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7, 8월 달 문풀 들어가기 전에 5개년 서답형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제 안목을 좀 키워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이제 자세한 내용 생략하고, 이제 강의 기획안은 기본적으로 목요일 날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내일에 그 문학방까지 같이 들으시면 목금입니다. 목금 수업이고, 기출에 대한 해설 강의는, 이 수업 시간을 이렇게,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반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기출 문제를 같이 이제 푼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기출 교재를 좀 지참하고 오거나 아니면 제가 프린트물로 이제 나눠드려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늘은 아마도 다들 기출 교재를 안 가지고 오셨으니까 프린트물을 계속 1월 말까지 기출 교재가 출간되기 전까지는 수업에 필요한 기출 프린트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프린트물은 기본적으로 프린트물 하나는 계속 나갈 거예요. 이게 기출 프린트물이에요. 그래서 기출 프린트물도 있고, 또한 보충 자료가 있습니다. 보충 자료. 보충 자료는 개론서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저는 다 실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국어교육론의 화법독서 작문 교육론은 제가 다 봤다고 해도 무방해요. 근데 작년도에 나왔던 개론서들이 있어요. 작년도 10월 말에 나온 막 현대시 교육론 문학 같은 경우에 10월 달에 나와가지고 김명수의 하급방 교과서가 또 그 개론서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론서가 이렇게 작년도에 하반기에 출간된 것들, 또 상반기 중에 출간됐는데 제가 미처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지금 제가 개론서를 이걸 만들 때 빠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충 자료, 성격으로 이 프린트물 하나에 기출, 그다음에 보충 자료를 모두 다 집어넣어서 개론서의 내용도 또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서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 됐는데 날씨도 춥고 여러분들이 지금 열의만 가지고 왔는데 너무 춥네요. 아무튼 OT 강의 끝마치고 조금 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점심시간은 보통 12시지만 저의 점심시간은 제가 배고픈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12시 한 30분, 한 20분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왜 적당하냐면 또 식당이 겹치지가 않아. 12시에 가게 되면 자리도 못 잡고, 그래서 한 30분, 12시 20, 3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좀 10분 정도 쉬고 하겠습니다.